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무 회계법인의 손보승 회계사님을 모시고 스타트업의 사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손보승 회계사님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셔서 그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무회계법인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을 창업하셔가지고 주로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오늘 그 손보승 회계사님을 모시고 소중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회계사님 오늘 그 가치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특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스타트업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스타트업 회계 세무 관련한 이제 특강을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이번 시간은 기업 가치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따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공구학번 졸업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한 2015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 있다가 그 위에 제가 국방부도 있었고 이촌회계법인에 있다가 현재 현무회계법인을 창업을 해서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 경력이고 이거는 이제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예전에 다 강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다 스킵을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기업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가치평가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치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는 게 기업의 재무상태표라고 있습니다. PPT 자료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주는 표죠. 근데 보통 생각하시기에 이 자산에 초점을 많이 두세요. 그래서 전체 자산을 구하는 게 이 회사의 가치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제 기업의 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있죠. 이 자본의 가치가 바로 기업의 가치인데요. 좀 실질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자본은 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구하는 게 바로 기업 가치 평가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하면 회사의 기업 가치 평가는 자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주주의 몫인 주식의 가치를 구하는 게 기업 가치 평가입니다. 가치평가랑 이제 재무실사라는 또 업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치평가는 이제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보통 많이 봐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현금을 창출할지 그런 내용이고요. 반면에 재무실사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바로 재무실사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평가는 미래이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 수치가 있어요. 이 미래 예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재무실사는 현재이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상당히 관련이 높은 게 가치평가가 미래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미래라는 거는 현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치평가를 하기 전에 보통 재무실사라는 걸 먼저 진행을 하고 그걸 토대로 기업 가치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실사와 가치평가는 서로 뗄 수 없는 업무 영역이고요. 만약에 정말 이제 재무실사가 필요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실사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재무실사와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방법론인데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 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 상대가치법인데 저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수익가치법입니다. 이 자산가치법과 상대가치법은 구하기도 쉽지만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수익가치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 가치평가를 조금 업무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가요. 이 정부 보조금 지원 단계는 이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맨 처음 시드부터 한 5억에서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5억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던 최근은 아무리 작아도 한 10억 정도는 가고 평균 한 2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억에 1억 정도 한 5% 정도 투자를 받기도 하고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시리즈 A부터는 최소 20억부터 200억까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금액이 올라서 최소 50억에서 한 200억 정도가 시리즈 A 단계입니다. 시리즈 B는 이제 200억 이상이고요. 이때 기업 가치 평가하는 근거들이 있는데요. 시드 단계에서는 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뭐 창업자의 태도 이런 비재무적인 수치가 들어갈 것이고요. 시리즈 A부터는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매출 유무 여부 그리고 이 매출이 얼마나 더 커질지 발전 가능성을 보고 평가를 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과거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생 단계일 경우에는 비재무적 척도,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은 주로 상대가치법을 기본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과거 재무제표가 이제 있어서 미래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수익가치 접근법, 아까 가운데에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하다는 가운데 평가 방법, 수익가치법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미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는 100, 뭐 내후년에는 200 이렇게 쭉쭉 나가서 앞으로 회사가 소멸할 때까지의 매출을 파악을 해요.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그 공부하실 때 등비급수 기억나시죠? 등비급수처럼 저희도 일정의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서 등비급수대로 무한 등비급수를 적용을 해서 이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래의 현금이 현재의 현금으로 바꿨을 때, 이 환산할 때 금액이 조금씩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1억을 받는 거랑 1년 뒤 1억을 받는 거랑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지금의 1억의 가치가 크죠. 그렇다면 지금 1억이랑 1년 뒤 1억이랑 지금 1억을 1년 뒤 1억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할인율은 10%인 거예요. 10%만큼 할인했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이 1억 원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런 할인율을 갖고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땡길 때 일종의 할인율을 해서 가치가 작아지게 되고 이게 바로 현재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특강이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실제 사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치평가를 한 기업은 이제 그랩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동남아시아 승차 공유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 기업 가치평가 의뢰를 처음 받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요. 특히 이 그랩의 업종은 그 카헤일링이라는 신종 업종인데 그래서 이런 신종 업종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1주에서 2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어떻고 현재 산업의 규모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좀 데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랑 본격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회사 자료를 받아요. 회사의 연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수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외에 이제 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봤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회사 정보기 때문에 X를 쳐놨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의 정보,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가치평가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방법인 현금 흐름, 수익기준법으로 적용을 하고요. 이 중에 DCF라는 방법을 적용을 하는데 DCF에 대한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미래 현금을 현재로 환산하는 작업을 DCF라고 합니다. 이건 넘어갔고요. 용어고 실제로 저희가 기업 가치 평가를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금액처럼 이 밴드가 있어요. 보시면은 맨 위에 보면은 약간 이제 밴드처럼 약간 폭이 있죠. 그게 회사의 최저 기업 가치와 최대 기업 가치입니다. 왜 이게 밴드가 있냐면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기업이
뭐 영구적으로 1%를 성장한다, 아니면 2%를 성장한다. 이 성장률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계속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가장 작게 예상되는 기업 가치와 가장 크게 예상되는 기업 가치를 각각 구하고요. 그 중에 중간값 개념을 저희가 딱 정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전체의 가치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기업 한 주당 얼마, 주당 가치를 저희가 표시를 하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좀 어려운 단어 나오죠. RCPS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주 가치가 아니라 원래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보통주로 투자를 안 하고 전환상환 우선주 또는 전환 우선주로 투자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따로 구해준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 가치가 나오게 된 근거를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저희가 그림으로 보셨죠?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바꾼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우리가 2020년부터 앞으로 2024년 그리고 여기 TV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2025년부터 기업이 소멸할 때까지의 무한 등비급수를 적용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격이 지금 기업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론을 이렇게 구하고요.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저의 할인율은 아까 10%였잖아요. 이 기업의 할인율도 따로 정해야 되는데 그때 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 WACC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이제 보통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근거로 이 할인율을 구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기업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보통 주식 가격 평가를 하는데 이 주식이 보통주가 아니라 RCPS, 전환상환 우선주이기 때문에 보통주에서 일종의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보통주보다 당연히 좀 더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구하는 방식인 거고요.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네, 좋은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니까 가치 평가라는 게 저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네요. 네. 제가 예전에 네. 학교 다닐 때 봤던 그 재무 관리에서 막 계산하고 이랬던 게 막 생각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그 특강을 듣다가 조금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막 그 아이디어만 있고 이제 시작하는 그 학생분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팀을 짜왔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그냥 우리는 뭐 지금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제안서 수준인데 그래도 그 자기 가치는 자기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는 얼마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저희도 이게 네. 조금 난감하긴 한데 무턱대고 찾아오시면은 저희는 먼저 저희가 샘플 보고서를 드리고요. 네네. 거기서 나와 있는 이제 숫자들을 좀 채워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이제 미래 매출이나 뭐 비용 같은 미래의 추정치인데요. 네. 이게 사실 스타트업 대표라면 자기 기업은 무조건 이제 잘 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매출을 좀 크게 띄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게 이 숫자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좀 기계적으로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숫자가 매출이 커지면 기업 가치도 자동으로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막 창업한 대표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막 처음부터 1,000억, 2,000억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요구를 하죠. 이걸 만들 때 뭔가 너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와라.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전체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그 시장 규모에서 너네 최근 앞으로 1년 동안의 목표 시장 점유율을 좀 구해서 그거를 매출로 정해서 와서 매출만 정해오면 그 비용은 내가 조금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제가 요구를 먼저 하고 매출 정보를 작성해 오면 그 이후로는 이제 좀 기계적인 방식으로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숫자를 좀 일단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또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이 아이디어가 딱 나왔는데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한 1년은 필요할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1년 동안에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나 1년 뒤에 모든 기술이 개발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뭐 10%면 10%, 네. 20%면 20% 이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치는 지금 이제 산정을 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가치를 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선후 관계가 네.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 저희가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게 미래 현금 흐름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의 기술이 개발됐다고 가정을 가정하고. 하고 예, 그 이후에 목표 시장 점유율, 목표 매출액을 구한 다음에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 기술의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고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개발됐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VC 입장에서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개발을 될 가능성이 높아 거의 100%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희박하다? 이러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이제 개발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이제 개발됐다고 생각하고 맞아, 가정하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면은 분명히 매출이 이 정도 날 거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에 날 거를 예, 좀 현금으로 깎아서 예, 맞습니다. 지금 투자해달라.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네요. 그렇게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듣기로는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분은 뭐 10억 투자 받아가지고 20% 지분 건네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억 투자 받고 뭐 40% 지분 건네주신 분도 있고. 근데 이거 어떤 금액이 이 적당한 금액이고 뭐 이런 표준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이 기업이고 기술 개발에 한 1년 정도 걸릴 걸 예상하면 뭐 5억 밸류에 뭐 예를 들어 1억을 내가 가져간다. 이게 표준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표준화된 건 없습니다. 이게 이 VC 업계 자체가 이제 뭐 정형화되어 있는 업계도 아니고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기업 가치라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업이라도 VC한테 IR 자료를 제출할 때 VC한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딱히 정해진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때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지 맞습니다. 예. 너무 많이 내가 내준 게 아닌가 네. 또는 너무 오버밸류 지금 받은 게 아닌가 너무 네. 내가 내 가치를 좀 깎아서 나를 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네, 맞습니다.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기업가 입장에서 창업자 입장에서 왠지 막 뺏긴 것 같고 느낌이. 예.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딱딱 내가 지금 괜찮은 단계를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스타트업 한다는 게 완전 새로운 업종일 수도 있는데 유사한 업종이 있어요. 그 유사한 업종의 그 펀딩 밸류라고 해서 이 펀딩 받았을 당시에 시리즈 A부터 뭐 시리즈 A, B, C 넘어갈 때마다 갖는 펀딩 밸류가 있는데 그 정도만큼은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 새로운 업종이면 모르겠는데 유사한 업종을 찾아서 그 업종별로 그 시리즈 단계별의 기업 가치를 좀 평균을 내서 이 정도면 받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뭐 처음부터 우리 회사는 지금은 100억이고 뭐 언젠간 뭐 내년에는 200억이야 뭐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오히려 더 헤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네, 좀 잘 좀 봐야 많이 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도 좀 네. 이렇게 가져오고.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또 문제가 이거는 전혀 세상에는 없는 지금 서비스나 네. 제품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또 그런 경우가 가끔 또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버가 처음 나올 때 네. 그런 서비스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딱 느닷없이 나왔는데 그 우버에 대한 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사실 네. 대형 기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대형 기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최초에 평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콜럼버스처럼 예, 가치가 세상에 없는 업종이고 회사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저희도 사실 난감한데 어쨌든 아무도 반박도 할 수 없죠. 왜냐면 과거에 대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대신에 논리를 잘 짜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라는 좀 탄탄한 논리만 짜으면 제 생각에는 그 개척자가 원하는 값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또 하나, 이게 좀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창업자가 이제 2명이서 동시에 했단 말이죠. 네. 또는 3명이서 했어요. 네. 그러면 지분을 뭐 3분의 1로 나눌 건지, 네. 아니면 이건 내 아이디어니까 일은 똑같이 하더라도 나는 70% 가져가고, 네.
나머지 30%는 너네 둘이 나눠라. 예. 그리고 이제 그때 투자자가 오면 이제 우리 조금씩 이제 지분을 투자자한테 내주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창업자가 100% 다 가져가고 너네는 나중에 내가 좀 챙겨줄게.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좀 제 바람직합니까? 주변에서 사례를 보면 이게 사실 되게 단순한 문제일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게 세금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화인데 이 주식을 팔았을 때 네. 양도소득세라는 걸 매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대표자가 100을 갖고 있는데 30%를 누구한테 주었다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엑시트할 때까지 대표자가 다 갖고 있든가, 그게 아니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이 밑에 이제 다른 코파운더들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게 사실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네. 안 나눠주면은 일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으로 스탁옵션 제도가 있어서 네. 한 주식의 한 15% 정도는 스탁옵션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 가치가 뭐 100억 이상이 됐다, 펀딩 밸류 기준, 뭐 그런 경우에 너의 주식의 몇 프로를 그 원가, 즉 액면가에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을 주주간 계약서라는 걸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 코파운더가 네. 지금 파운더가 100% 다 갖고 있지만 네. 나중에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네. 그때 원가에 나는 사고 있다. 몇 프로는 조항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안심이 좀 되네요. 이제 투자자들이 나중에 이제 계속 붙지 않습니까? 잘 되는 회사들은 뭐 시드부터 프리 A 뭐 해서 뭐 E까지도 가고 막 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처음에 동시에 시작했던 그 창업자들의 지분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네. 몇 프로까지 떨어지는 거 정도는 허용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뭐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시리즈 한 B나 C까지는 이제 뭐 50% 정도는 50%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이상이 지나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특히 뭐 이제 상장을 준비한다든가 이러면은 오히려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예요. 이 IPO 같은 경우는 최대한 소수의 주주가 많이 갖고 있게 하는 게 IPO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순기능이기 때문에 10% 이하를 갖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하지만 시리즈 뭐 A나 B, 최대 뭐 C까지는 50% 이상은 갖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혹시 이제 개인적이지만 그 현무회계법인에 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 시드 단계 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좀 찾아와서 좀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치 평가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가 제일 고민인 거예요? 그분들의 고민은 제 고민하고는 솔직히 많이 다른 게,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재무적 수치보다는 비재무적 수치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매출, 예상 매출 이런 거는 다 그냥 소설일 것 같고 의미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 회사 가치가 높게 받는 방법인데 어떻게 협상을 잘해야 될까? 보통 이런 거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재무적 수치를 작용하는 가치 평가는 처음에는 요청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이 약간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많이 드셔서 결국에는 그냥 VC랑 어떻게 하면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만 좀 알려달라.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협상력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제 가치를 좀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방법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VC와 창업자의 협상이 잘 되는 건데, 안 되면 이제 뭔가 조건을 걸겠죠. 뭐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조금 불리한 조건 받기 싫으니까 약간 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가치대로 투자를 받게 해주는 대신에 내가 나중에 얼마 이상의 밸류를 추가로 받으면 뭐 내 구주의 일부를 사가라. 뭐 이런 식의 약간 인센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양보하지만 나중에 좀 더 내가
나의 이익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많이 하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뭐가 지금 들어가면 가치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거는 협상의 관계된 네. 거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네. 무슨 일을 하면 이 가치가 올라갈까요? 예를 들어 뭐 어디 서울대나 카이스트 박사학원을 네. 영입했다. 네. 그럼 가치가 올라갑니까? 확실히 올라가긴 아, 합니다. 올라갑니까? 네. 아, 그러면 또 어디에서 누가 한 1억 정도 엔젤 투자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럼 예. 올라갑니까? 예, 그런 것도 아, 그런 것도 올라가고. 엔젤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실 조금 아, 다른데. 그럼 또 유명한 사람이 엔젤 투자 해주기로 했다. 그럼 맞습니다. 올라갑니까? 예. 그러면 또 경진대회에서 내가 좀 우승을 했다. 예, 그럼 또 올라갑니까? 그것도 작용을 하는데 뭐 직접적인 작용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반영은 된다고 볼 수 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 뭐 그런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최근 고객 같은 네.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학벌도 좋으세요. 네. 카이스트 나오시고 이제 방송이신데 네. 이제 그 관련된 업종을 창업을 하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분은 학벌도 좋고 방송인이시기 때문에 네. 인맥도 되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하려던 스타트업이 그 방송인 관련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방송하는 원래 방송인이 방송 관련된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학벌도 좋으시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출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억 20억 정도의 밸류를 받고, 밸류를 받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으셨어요? 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아, 20억 네. 밸류에 1억을 받으셨어요. 네. 집은 조금 예, 해주셨겠네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아까 제가 그 질문 드린 것처럼 내 가치가 뭐 몇 프로 올라간다, 네. 몇 프로 떨어진다. 네. 뭐 이렇게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뭐 방정식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까 현금 흐름표처럼 네. 뭐 예를 들어 특허를 하나 냈으니까 내가 가치가 이제 15% 상승. 뭐 카이스트 박사가 오셨으니까 20% 플러스 상승. 그다음에 뭐 새로 그 관련된 그 업종의 지인이 참여했으니까 뭐 5% 상승. 뭐 이렇게 수치로 계산된 뭐 그런 공식이 있습니까? 이게 네. 제가 듣기로는 네. 미국의 일부 이제 VC 같은 경우에는 네. 나름의 그런 그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저는 예. 템플릿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형화된 틀은 아무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빨리 그 네. 저 현무회계법인에서 그런 거를 좀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저도 이제 개발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사실 데이터도 많이 쌓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네. 저도 혹시나 이제 주변에서 조금 이런 지원을 좀 해주시면 네. 좀 투자를 아, 받고 저도 이제 네. 그쪽을 아예 사업으로 잡고 해볼 네.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알고리즘이 네.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그 만화책 드래곤볼에 보면 그 스카우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계인이 와서 딱 보고 너 전투력이 5천이네, 3천이네 이렇게 바로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싸워보지 않고 딱 봤어. 얘는 뭐 20억 밸류 이렇게 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작하시는 창업자분들도 내 가치가 얼마인지를 내가 스스로 평가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현무회계법인에서 그런 알고리즘을 잘 개발해 주실 걸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되면 우리 또 한양대에 맨 먼저 런칭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 사업 가치 평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물건을 만드시는 분이 사실은 내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남이 내 가격을 매겨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가격이다라고 본인이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얼토당토 않게 하면 사람들이 뭐 코드숨밖에 안 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스스로 입증이 돼야 되는 그런 게임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자, 그리고 이 스타트업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어려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꼼꼼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여기에 어디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이걸 현실화 시킬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협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뭔가 내실화를 갖췄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 수치화하는 거는 이제 현무법인 같은 곳에서 잘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이제 그 연락처가 나갈 텐데요. 이 우리 손보승 회계사님에게 잘 여쭤보시고 그리고 또 저한테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